시장 골목 김밥을 팔던 노부부는 가게로 들어서는 여대생을 본 순간 얼어붙는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다. 저 얼굴 잃어버린 우리 딸과 똑같아. 여대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김밥 하나 주세요. 노부부의 눈빛은 흔들린다. 할아버지의 손에서 김밥칼이 탁 바닥에 떨어지며 정적이 흐른다. 노부부의 눈가엔 눈물이 맺히고 가슴 깊은 상처가 되살아난다.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인생의 비밀 한 장, 오늘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서울 변두리 전통시장,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좁은 골목길 사이로 비집고 들어선 작은 김밥집에서 또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말수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야무진 손놀림으로 단무지를 한 조각 정성스럽게 썰어내고 계란을 노릇노릇하게 부쳐내며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말수는 중간중간 허리를 펴며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곳곳이 아파왔지만 그래도 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 1,500원, 하루에 100줄 정도 팔아야 15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재료비와 시장 임대료를 빼고 나면 남는 건 고작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요. 최동수가 뒤에서 말을 걸었습니다. 75살의 그는 아내보다 3살 많았지만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든 다리 때문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었습니다. 그래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도왔습니다. 단무지를 썰거나 김밥용 계란을 부치거나 간단한 설거지 정도는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와야 할 텐데요. 말순이 대답했지만 사실 요즘 장사는 예전만 못했습니다. 큰 마트들이 생기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코로나 이후로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김밥도 편의점에서 사 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부는 이 작은 김밥집에서 15년 넘게 장사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동수도 건강했고 장사도 지금보다 훨씬 잘 되었습니다. 하루에 200줄도 팔던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단골 할머니들과 몇몇 젊은 직장인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있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식 둘은 모두 외지로 떠났습니다. 큰아들 정민호는 부산에서 작은 건설회사에 다니며 아내와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월급이 300만 원 정도였는데 전세대출 이자와 생활비로 빠듯했습니다. 작은 딸 정수정은 대구에서 결혼해서 살고 있었지만 남편이 실직한 후로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어렵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민호한테서 연락 왔어요? 동수가 물었습니다. 지난주에 전화 왔는데 회사에서 월급이 밀린다고 하더라고요. 추석에도 못 올 것 같다고. 말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이라도 주고 싶었지만 자신들도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수정이는 어떻고요?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일자리를 못 구해서.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식들 모두 각자의 어려움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연락할 때마다 좋은 소식보다는 걱정거리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마음 한편에는 자식들과는 다른 더 깊은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밥을 말면서도 손님을 상대하면서도 잠자리에 들어서도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연이만 잃지 않았어도 지금쯤 달라졌을까? 이 말은 거의 습관처럼 속으로 중얼거리게 되었습니다. 지연.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말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오래전 젊은 시절
20살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말수는 서울 변두리 봉제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며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었습니다. 월급은 10만 원도 안 되었지만 시골에서 올라온 말순에게는 그나마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공장 관리직이었고 말순보다 5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결혼하자고 했지만 말순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나는 책임질 수 없다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다른 곳에 약혼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지금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공장에서는 임신한 여공을 받아주지 않았고 하숙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고향 부모님께는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골의 보수적인 부모님들에게는 미혼모 딸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치욕이었거든요. 결국 말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월세방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갓난아기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안고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복 바느질이나 포장 작업 같은 집에서 하는 부업 정도가 전부였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2,000원도 벌기 어려웠습니다. 2달 정도 버텨보려 했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아이는 밤낮 없이 울어댔고 분유값과 기저귀 값도 부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먹지 못해 젖이 나오지 않았고 말순 자신도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말순은 지연이를 서울 외곽의 한 보육원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반드시 다시 데려오겠습니다. 보육원 직원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말순은 지연이를 맡겼습니다. 그때 지연이는 생후 2달이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웃지도 못하는 갓난아기였습니다. 말순은 그날 보육원에서 나오면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그 후 말순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봉제 공장, 식당, 청소일까지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하루 3시간씩 자면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1년 반 후 어느 정도 돈이 모이고 월세방도 구했을 때 말수는 다시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는 3달 전에 좋은 가정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연락처는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어요. 보육원 직원의 말을 듣는 순간 말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날 말순은 보육원 앞 벤치에서 밤새 울었습니다. 자신의 무능력함과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그 후로 말순은 지연이를 찾기 위해 여러 곳을 알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라는 벽에 막혀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체념하게 되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지연이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동수와 결혼할 때도 말수는 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동수는 놀라긴 했지만 말순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운 시간을 혼자 견뎌낸 말순을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그 이야기를 자세히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아픈 기억이었거든요. 결혼 후에도 말순은 가끔 아이들을 보면 지연이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몇 살이 되었을까? 어떻게 자랐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는 생각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엄마와 함께 온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딴 생각하고 있어요? 동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멍하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 준비할 게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7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곧 시장이 문을 열고 하루 장사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말수는 마지막으로 김밥 재료를 점검하고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장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러 나온 할머니들과 출근길에 간단히 아침을 해결하려는 직장인들로 골목이 북적거렸습니다. 말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말고 포장하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김밥 2줄 주세요. 네, 잠깐만요. 말순의 손은 여전히 빨랐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많은 손님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전 내내 팔린 김밥이 겨우 30줄 정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시간에 벌써 50줄은 팔렸을 텐데요. 할머니, 요즘 장사 어때요? 단골 손님인 김영희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그래요. 먹고 살만하죠. 말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매달 적자였지만 단골들 앞에서 어려운 티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되자 시장은 한적해졌습니다. 동수는 의자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고 말수는 설거지를 하며 오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게 앞에 누군가 서성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말순이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여학생 한 명이 가게 앞에서 망설이며 서 있었습니다. 20살 정도로 보이는 그 학생은 깔끔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보기 드문 차림새였습니다. 대학생 같아 보이는데 뭔가 주변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뭘 드릴까요? 말순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학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김밥 1줄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김밥을 포장해주면서 그 학생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순간 말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학생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저 아이, 잃어버린 지연이랑 너무 닮았어. 눈매며 코며 입술의 모양까지 어린 시절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의 목에는 작은 은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지연이를 보육원에 맡기기 전 자신이 직접 걸어준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당시 말순이 가진 유일한 귀중품이었던 그 십자가 목걸이를 갓난아기인 지연이 목에 걸어주며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라고 속삭였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아가씨, 혹시...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걸려고 했지만 여학생은 김밥을 받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만 남기고 빠른 걸음으로 시장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방금 본 것이 착각일까요? 하지만 그 은십자가 목걸이는 분명히 자신이 지연이에게 걸어준 것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똑같은 목걸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여학생의 얼굴까지 자신과 닮았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기했습니다. 말순아, 왜 그래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동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말순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자신의 상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지연이를 그리워한 나머지 착각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 여학생의 얼굴과 목걸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지연이일까? 아니면 지연이의 딸일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연이라면 지금 50살이 넘었을 텐데 그 여학생은 아무리 봐도 20살 정도였습니다. 다음 날도 말수는 그 여학생이 올까봐 계속 가게 앞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다시는 볼 수 없는 건 아닐까요? 사흘째 되는 날 오후 드디어 그 여학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옷차림이었지만 표정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또 김밥 한 줄 주세요.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말수는 김밥을 포장하면서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학생, 이 근처에 사세요? 아니요, 좀 멀어요.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이 시장에 와서 김밥을 사 먹어요? 집 근처에도 김밥집이 있을 텐데요. 말순의 질문에 여학생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냥 이곳 김밥이 맛있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그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여학생의 눈빛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마치 자신도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예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이에요. 서연.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라는 이름과는 달랐지만 말순의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동수가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또 옛날 생각하는 거 아냐? 괜히 남의 집 애한테 이상한 질문하지 마요. 동수는 아내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상처만 더 클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서연은 김밥을 받고 또다시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순이 뒤를 따라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서연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동수는 말순아, 어디 가요? 라고 불렀지만 말순은 이미 서연을 따라 시장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시장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말순도 급히 다른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 택시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는 이상해했지만 말순의 간절한 부탁에 따라주었습니다. 택시는 시장에서 한참 떨어진 강남 쪽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주택가를 지나 큰 저택 앞에서 멈췄습니다. 서연은 택시에서 내려 그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택시 안에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택시비를 내고 저택 앞에 서서 그 큰 집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고급 주택가는 처음 와봤습니다. 담장도 높고 정원도 넓었습니다. 서연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이런 부잣집에 살면서 시장까지 와서 김밥을 사 먹는 걸까요? 말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지연이와 관련이 있는 아이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착각일까요? 말수는 저택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큰 집을 바라보며 복잡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들어간 지 벌써 1시간이 넘었지만 쉽게 발길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서연이 다시 나올까 싶어서였습니다. 이런 고급 주택가는 처음 와봤습니다. 집집마다 높은 담장과 넓은 정원, 그리고 외제차들이 즐비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경비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자신이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 특유의 냄새까지 나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연에 대한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택의 정문이 열리면서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나왔습니다. 뒷좌석에는 단정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는 고급스럽게 파마를 하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본능적으로 전신주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 지나간 후 말수는 그 여성의 모습이 어딘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모습만 잠깐 봤지만 뭔가 기억 속의 누군가와 비슷했습니다. 혹시 말순의 머릿속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사람은 세월이 흐르면 많이 변하니까요. 말수는 2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서 기다렸지만 더 이상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경비원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시장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동수가 걱정하고 있을 테니까요. 택시를 타고 시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말수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왜 그런 부잣집에 살면서 멀리 시장까지 와서 김밥을 사 먹는 걸까요? 그리고 그 목걸이는 정말 자신이 지연이에게 걸어준 것이 맞을까요? 어디 갔다 온 거예요? 1시간 넘게 연락도 안 되고. 동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게에는 저녁을 사러 온 손님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시장 구경하고 왔어요. 말수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이상해 보이는데. 단골 손님인 박미영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말수는 억지로 웃으며 김밥을 포장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서연의 얼굴과 그 목걸이, 그리고 저택에서 나온 중년 여성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설마 은영이일까? 말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영, 최은영, 말순의 친언니였습니다. 어린 시절 가난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소식을 알고 있었던 언니였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마지막 만남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어린 시절 말순과 은영은 1살 차이 자매였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고아원에 들어가지 못하면 친척집을 돌아다니며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은영이 13살 때 서울의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말수는 그때 겨우 12살이었습니다. 언니가 떠나는 날 2자매는 붙잡고 울었습니다. 말수나, 언니가 돈 많이 벌어서 꼭 데리러 올게. 은영이 약속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은영은 입양된 후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새 부모님은 은영을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대학까지 졸업시켜 주었습니다.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부유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 말수는 친척집에서 계속 눈치를 보며 자라다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18살에 서울로 올라와 공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2자매가 다시 만난 건 말순이 30살 무렵이었습니다. 우연히 명동 거리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은영은 말순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지만 동시에 어딘지 어색해하는 기색도 보였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은영은 고급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었고 명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말순아, 정말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은영이 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수 없어서 보육원에 맡겼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때 은영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래,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그 후로 은영은 말순과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은영은 자신의 새로운 신분과 과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5년 전 마지막 만남에서 은영은 말순에게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말순아, 나는 이제 과거를 잊고 살고 싶어. 우리가 너무 자주 만나면 내 가족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워. 미안하지만 당분간은 연락하지 말자. 말순은 그 말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처지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은영은 이미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큰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도 회사 임원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고아 출신이라는 과거는 숨겨야 할 비밀이었습니다. 더구나 친동생이 미혼모 출신이라는 사실은 더욱 감춰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은영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특히 지연이 이야기를 할 때 은영의 반응이 너무 과격했습니다. 내가 벌인 애 이야기는 그만해. 이미 지난 일이잖아. 계속 그런 생각하면 정신만 병들어. 평소 온화한 은영답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은영이 한 말도 이상했습니다. 입양된 아이들은 대부분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 굳이 찾으려고 하지 마. 그러면 아이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어. 왜 그렇게 강하게 만류했을까요? 단순히 말순을 걱정해서였을까요? 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은영이가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서연이와 뭔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자 잠이 더욱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 준비를 마쳤습니다. 서연이가 올 시간을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오늘은 꼭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정말 자신이 지연이에게 걸어준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기다려도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순아, 왜 계속 방만 내다봐요? 동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요. 말순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수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다시 그 저택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궁금증을 안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동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상인의 모임이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동수는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정리하고 택시를 탔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해서 1시간을 기다렸을 때 정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봤던 그 중년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말순은 그 여성을 자세히 봤습니다. 걸음걸이와 웃을 때의 표정이 어린 시절 언니 은영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은영이야. 말순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보는 언니였습니다. 두 사람은 고급 승용차에 탔고 말순도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따라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고급 백화점이었습니다. 말순은 어색했지만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은영과 서연은 여성복 매장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서연아, 이 원피스 어때?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은영이 50만 원짜리 원피스를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너무 비싸요. 뭘 그래? 할머니가 사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말순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해주지 못했던 것들을 은영이 대신 해주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서연에게 총 200만 원어치가 넘는 옷들을 사주었습니다. 쇼핑을 마친 두 사람은 백화점 최상층 카페로 갔습니다.
말순도 근처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들었습니다. 서연아, 요즘 기분이 어째?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해 보이는데.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요즘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느낌이야? 그 시장 김밥집 할머니를 볼 때마다 이상해요. 마치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뭔가 특별해 보였어요. 은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냥 착한 할머니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하지만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와 있으면 왜인지 마음이 편해져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에요. 서연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혈육 간의 본능적인 끌림이 정말 있는 것일까요? 서연아, 혹시 그 할머니가 너한테 이상한 질문 같은 거 했니? 은영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름을 물어보시고 왜 그 시장에 오냐고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목걸이 어디서 샀냐고. 서연이 자신의 목에 걸린 은십자가를 만지는 순간 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말순이 갓난아기 지연이에게 걸어준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서연아, 앞으로는 그 시장에 가지 마라. 은영이 갑자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할머니? 저는 그곳이 좋은데요. 그런 재래시장은 위험해. 너 같은 아이가 혼자 다닐 곳이 아니야. 은영의 변명은 억지스러워 보였습니다. 앞으로 그 시장에는 절대 가지 마라. 약속해. 서연은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니, 왜 갑자기 그러세요? 예전에는 전통시장도 가보라고 하셨는데. 말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은영이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언니. 말순이 부르자 은영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말순? 너 왜 여기 있어? 은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도 놀라서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김밥집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언니, 정말 오랜만이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혹시 이 아이가, 말순아, 우리 잠깐 따로 얘기하자. 은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서연에게는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라고 하고 말순을 끌고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백화점 복도 한쪽에서 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순아, 너 왜 우리를 따라다녔어? 언니, 그 아이가 혹시 내 지연이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야? 말순이 물었습니다. 그 목걸이. 서연이가 하고 있는 은십자가 목걸이 말이야. 그건 내가 지연이에게 걸어준 거야. 은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말순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설마 알고 있었던 거야? 서연이가 누구인지 말이야. 말순아, 제발 그만해. 이미 지난 일이야. 은영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 굳이 과거를 들추지 마. 하지만 내가 알 권리가 있지 않아? 내 딸이라면. 내 딸. 은영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내가 버린 애잖아. 내가 키운 아이야.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이 아이를 찾겠다는 거야? 언니,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지금은 어째?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찾는 거야? 은영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서연이는 지연이가 아니야. 내 손녀 서연이야. 하지만 그 목걸이는, 목걸이가 뭐가 중요해? 비슷한 목걸이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은영이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연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들, 무슨 일이세요? 왜 그렇게 큰 소리로? 서연은 두 사람의 긴장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특히 평소 온화하던 은영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이분이 누구세요? 은영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야. 우연히 만났어. 하지만 서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옛 지인 관계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 보였습니다. 말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자신의 지연이일까요? 아니면 지연이의 딸일까요? 그 은십자가 목걸이가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연은 두 사람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무슨 일이에요? 이분과 무슨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은영이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은영은 깊게 숨을 쉬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에 가자.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야. 하지만 말수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언니, 잠깐만. 나한테도 알 권리가 있어. 무슨 권리? 은영이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포기한 권리를 지금 와서 찾겠다는 거야? 서연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저와 관련된 얘기인가요? 말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지연이라면, 아니면 지연이의 딸이라면. 은영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여기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이들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경비원까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부인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경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영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그럼 다른 곳에서 대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말수는 더 이상 여기서 버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니, 정말 할 얘기가 있어. 카페라도 가자. 은영은 망설였지만 서연이 계속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동의했습니다. 세 사람은 백화점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개별 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은영이 비싼 룸을 예약했고 드디어 세 사람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말해봐, 언니.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누구야? 그 목걸이는 어떻게 갖게 된 거야? 서연은 자신의 목걸이를 만지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은영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50여 년간 숨겨온 비밀을 털어놓아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말순아, 서연이는 지연이의 딸이야. 말순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지연이의 딸? 서연도 깜짝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지연이가 누구예요? 은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연이는 내 엄마야, 서연아. 그리고 이분은 은영이 말순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외할머니야.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외할머니? 그럼 제 엄마는 어디 계세요? 왜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지금 어디 있어? 내 딸은 어디 있다고? 은영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는
서연이를 낳고 세상을 떠났어. 그 말에 말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지연이가 죽었다고? 말순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서연이가 5살 때였어. 교통사고였어. 은영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내가 서연이를 키웠어. 지연이가 마지막에 부탁했거든. 서연이를 잘 부탁한다고. 서연은 충격에 빠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던 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야. 은영이 급히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서 키웠어. 지연이도 너를 정말 사랑했고. 하지만 진실을 숨겼잖아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말수는 지연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언니, 정말이야? 내 딸이 정말 죽었다고? 미안해, 말수나. 내가 연락했어야 했는데. 그때는 너 연락처도 몰랐고. 그럼 지연이는 어떻게 살았어? 누구와 결혼했어? 서연이 아버지는 누구야? 말순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은영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는 20살 때 나를 찾아왔어. 보육원에서 내 연락처를 알아냈더라고. 은영이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지연이는 정말 힘들어했어. 자신을 버린 엄마를 찾고 있었거든. 말수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는 지연이에게 내가 죽었다고 했어. 은영의 고백에 말수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죽었다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고 지연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런 권리가 언니한테 있었어? 서연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서연이 일어서서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은영이 붙잡았습니다. 서연아, 진정해. 할머니가 설명해 줄게. 설명이요? 뭘 더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제 인생이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걸요? 말수는 서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서연의 거부에 말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내가 미워서 버린 게 아니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말순이 설명하려 했지만 서연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럼 제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죽었을까요? 서연의 말에 말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엄마가 외할머니를 그리워하며 죽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은영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서연아, 그때 상황을 내가 이해하기는 어려워. 시대가 달랐고, 시대가 달랐다고 해서 가족을 버려도 되는 건가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겠어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서연이 카페를 나가려 하자 은영과 말순 모두 당황했습니다. 서연아, 위험해. 같이 가자. 은영이 따라 나서려 했지만 서연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서연은 그대로 카페를 나갔습니다. 말순과 은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났지만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말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때문에 서연이가 상처받았어. 내 때문이라고? 내가 처음부터 아이를 버리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야. 두 자매는 다시 서로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만 더 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서연이 카페를 나간 후 말순과 은영은
서로를 마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드러났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왜 그랬어? 말순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왜 지연이한테 내가 죽었다고 했어? 은영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지연이가 너무 힘들어했거든.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되는 거잖아. 내 딸한테 엄마가 죽었다고 하다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난 뭐가 되는 거야? 평생 죄인으로 살라는 거야? 은영도 화가 났습니다. 그럼 내가 뭘 했는데?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건 누구야? 도망간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면 왜 진작 찾지 않았어? 두 자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이 다가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둘 다 듣지 않았습니다. 50여 년간 쌓인 감정들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부유하게 살면서 뭘 알아? 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었어. 김밥 한 줄 팔아서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에서 어떻게 아이를 찾아? 그래도 노력은 해봤어야지. 노력했어. 수없이 찾아다녔어.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보육원에 갔더니 이미 입양됐다고 하고 어디로 갔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 은영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지연이를 만났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를 찾는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그때 지연이는 정말 절망적이었어. 엄마를 찾아도 만날 수 없다는 걸 알면 더 힘들어할 것 같았어. 그래서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말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런 판단을 언니가 할 권리가 있었어? 그건 나와 지연이가 결정할 문제였잖아. 하지만 너는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 그럼 찾아봤어야지. 언니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었잖아. 말순의 지적에 은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은영은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편안한 삶이 흔들릴까봐 두려웠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미안해, 말순아. 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 판단했어. 하지만 지연이를 정말 사랑했어. 내 친딸처럼 키웠다고. 사랑했다고. 말순이 비웃었습니다. 진짜 사랑했다면 엄마를 찾게 해줬어야지. 거짓말로 포장한 게 사랑이야? 나도 나름대로는 뭐, 언니 편한 대로 한 거잖아. 은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말순의 말이 맞았거든요. 당시 은영은 자신의 안락한 삶을 지키고 싶었고 복잡한 상황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어떻게 살았어? 말순이 물었습니다. 누구와 결혼했고 서연이 아버지는 누구야? 은영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다녔어. 그곳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했지. 어떤 남자? 이름은 김태준이었어. 착한 남자였어. 지연이를 정말 사랑했지. 그럼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어? 태준이도 지연이와 같은 사고로 죽었어. 부부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슬펐습니다. 딸도 사위도 모두 잃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정말 혼자가 된 거구나. 그때 서연이는 5살이었어. 갑자기 부모를 잃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한동안 말도 하지 않았어. 은영이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연이를 데려와서 키웠어. 지연이가 마지막에 부탁했거든.
서연이를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절대 엄마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어. 왜? 서연이가 상처받을까봐. 자신이 버려진 아이라는 걸 알면 평생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봐. 말수는 딸의 마지막 부탁을 듣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럼 서연이는 지금까지 부모가 죽었다는 것만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야. 나는 서연이한테 입양된 아이라고 했어. 친부모가 어려운 상황에서 나한테 맡겼다고.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야. 실제로 내가 키웠으니까. 은영의 변명에 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서연이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 하지만 지금 봐. 진실을 안 서연이가 얼마나 충격받았어? 은영이 반박했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게 나았을 거야. 그런 건 서연이가 판단할 문제야. 두 사람은 또다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달랐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서연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말순이 지쳐서 물었습니다. 서연이가 우리를 다시 만나주겠어? 모르겠어. 서연이는 충격이 너무 컸을 거야. 은영도 걱정스러웠습니다. 내가 서연이한테 가볼까? 말순이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은영이 말렸습니다. 서연이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말수는 그 말에 동의했지만 마음은 급했습니다. 이제야 찾은 손녀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했거든요. 언니, 서연이가 나를 받아들일까? 모르겠어. 하지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택시 안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잃었다는 슬픔과 손녀를 만났다는 기쁨이 뒤섞여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동수를 만났을 때 말수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동수가 물었지만 말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날 밤 말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시장에 올까? 자신을 받아들여 줄까?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서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매일 가게 앞에서 서연을 기다렸지만 허사였습니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을 걱정했습니다. 말수나, 왜 자꾸 방만 내다봐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수는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동수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수는 아내가 뭔가 큰 일에 휘말려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드디어 서연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고 눈도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많이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가게 앞에 서서 말순을 불렀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라며 달려나갔습니다. 서연아, 정말 왔구나. 하지만 서연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 봤는데 도무지 정리가 안 돼요. 말수는 서연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서연에게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서연아, 천천히 얘기해보자. 할머니가 다 설명해 줄게. 말순이 다가가려 했지만 서연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진짜 할머니가 제 외할머니예요? 그래, 서연아. 할머니가 내 진짜 외할머니야. 서연은 말순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제 보니 자신과 닮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눈매며 코 모양이며 입술의 형태까지 비슷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 엄마는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응, 안타깝게도 그래. 말순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할머니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 은영이 할머니한테서 들었거든.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슬퍼했습니다. 왜 저를 버리셨어요? 서연의 직접적인 질문에 말순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할머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말순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20살의 어린 나이에 혼자 아이를 낳게 된 것,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것, 사회적 편견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달라서 미혼모에 대한 시선이 정말 차가웠어. 가족들도 등을 돌렸고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웠지. 말순의 설명을 들으며 서연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제 엄마는 어떻게 사셨어요? 행복하게 사셨어요? 은영이 할머니 말로는 대학도 졸업하고 좋은 남자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너를 낳을 때까지는 정말 행복했을 거야. 그럼 왜 저를 낳고 죽으셨어요? 서연의 질문에 말순은 안타까웠습니다. 교통사고였어. 내 아빠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작스러운 사고였어. 서연은 자신의 부모가 모두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에 더욱 슬펐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혼자인 거네요. 아니야, 서연아. 할머니가 있잖아. 그리고 은영이 할머니도 있고. 하지만 은영이 할머니는 저한테 거짓말을 하셨어요. 서연이 억울해했습니다. 왜 진실을 말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은영이 할머니도 나름대로는 너를 생각해서 그랬을 거야. 서연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싶었어요. 제 뿌리가 어디인지,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이제 알았잖아. 할머니가 다 얘기해 줄게. 그때 동수가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말수나 손님이. 동수는 서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학생이 누구예요? 말수는 동수에게 소개했습니다. 여보,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손녀 서연이에요. 동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손녀? 무슨 소리예요? 말수는 어쩔 수 없이 동수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연이의 이야기, 서연이의 정체, 은영과의 관계까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동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신이 그동안 찾던 아이가. 네, 지연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서연이가 지연이의 딸이에요. 동수는 서연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우리 손녀. 동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갑자기 손녀가 생겼다는 사실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야. 잘 왔구나. 서연은 동수를 보며 어색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쁘게 컸구나. 동수의 진심 어린 반응에 서연은 조금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서연아, 배고프지? 할머니가 김밥 해줄까? 말순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서연은 사양했지만 말순은 이미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손녀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건 할머니가 직접 만든 특별한 김밥이야. 다른 데서는 먹을 수 없어. 말순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단무지도 많이 넣고 계란도 두껍게 부쳐서 넣었습니다. 서연은 그 김밥을 받고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서연의 말에 말수는 기뻤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만들어줄게. 언제든지 와.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마음의 정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물론이지. 천천히 생각해봐. 그런데 은영이 할머니는 어떻게 하죠? 할머니가 저를 만나는 걸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서연의 걱정에 말순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은영이 할머니도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말순이 위로했지만 사실 은영의 반응이 걱정되었습니다. 서연은 김밥을 다 먹고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는 이제 가볼게요. 오늘 와서 정말 고마웠어요. 언제든지 와, 서연아.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을게. 서연이 떠난 후 말순과 동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정말 우리 손녀가 생긴 거예요? 동수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앞으로가 걱정되었습니다. 서연이 진정으로 자신들을 받아들일지, 은영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한 달이 흐른 후 서연은 조금씩 시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씩 와서 말순과 동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어색하긴 했지만 서로에게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김밥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기뻐하며 서연 옆에 서서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먼저 밥을 이렇게 펴고 단무지는 이만큼 넣어야 해. 너무 많이 넣으면 짜거든. 서연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처음 만든 김밥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말순은 잘했다, 잘했어라며 계속 격려해줬습니다. 동수도 옆에서 우리 손녀가 정말 똑똑하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영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은영은 주변 시선을 받으며 김밥집으로 걸어왔습니다. 말순은 긴장했지만 서연은 은영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서연아, 너 요즘 자주 여기 온다면서? 걱정돼서 왔어. 은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말순은 은영에게 인사했습니다. 언니 앉아. 차라도 한 잔 마셔. 하지만 은영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말순아, 서연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 할머니, 뭘 얘기하시려고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은영은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미안해. 그동안 거짓말해서. 서연은 은영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해해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아니야, 서연아. 할머니가 잘못했어. 내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는데. 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무서웠어. 내가 진실을 알면 할머니를 떠날까봐. 서연은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떠나지 않아요. 정말이야? 네,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거짓말을 하셨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 주신 건 진짜였어요. 서연의 말에 은영은 더욱 울었습니다. 말순도 옆에서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이 은영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니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언니, 우리도 이제 화해하자.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은영은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아, 내가 정말 미안해. 지연이 일도 그렇고 서연이 일도 그렇고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언니도 어쩔 수 없었던 거잖아. 이제 지난 일은 잊어버리자. 두 자매는 50여 년 만에 진정으로 화해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들,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그때 동수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식사나 할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은영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서연의 부탁에 못 이겨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사람은 시장 안의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은영은 처음 와보는 서민적인 식당이었지만 생각보다 음식이 맛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여기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언니, 가끔 이런 곳도 와봐. 사람 사는 냄새가 나잖아.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영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그동안 너무 딱딱하게 살았나 봐요. 식사 후 네 사람은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은영은 처음 보는 시장 풍경에 신기해했습니다. 생선가게, 채소가게, 떡집 등을 둘러보며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어요라며 감탄했습니다. 서연은 두 할머니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할머니들, 앞으로 자주 만나요. 저는 두 분 다 필요해요. 말순과 은영은 서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제안이 하나 있어. 은영이 말했습니다. 뭔데요? 앞으로 주말에는 이 할머니 댁에서 지내는 게 어때? 평일에는 우리 집에서 지내고.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 정말이야? 서연이가 두 할머니를 다 만족시키려면 그게 좋을 것 같아. 서연도 그 제안을 좋아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주말에는 시장에서 김밥도 만들어 보고. 동수도 기뻐했습니다. 그럼 우리 집에 서연이 방을 만들어줘야겠네. 할아버지, 괜찮아요. 작은 방이라도. 뭘 그래. 우리 손녀한테 최고로 해줘야지. 그날 저녁 은영이 떠나기 전에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말순아, 고마워. 서연이를 같이 키우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 서연이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은영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건 서연이 용돈이야. 김밥집 운영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고. 하지만 말순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언니, 그럴 필요 없어. 받아.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받아야 해. 은영의 고집에 말순은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고마워, 언니. 서연이한테 잘 써볼게. 몇 달 후 서연은 정말로 주말마다 시장에 와서 말순과 동수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밥 만드는 일도 점점 늘어갔고 시장 사람들도 서연을 예뻐했습니다. 김밥집에 새 식구가 생겼네요라며 모두들 반겨줬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서연이 말순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두 분 할머니가 모두 저를 사랑해 주시니까. 말순은 서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행복해, 서연아. 할머니, 제 엄마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서연이 부탁했습니다. 말순은 지연이에 대한 기억들을 하나씩 들려줬습니다. 비록 함께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갓난아기였던 지연이의 모습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은영이 할머니 말로는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였대. 너랑 똑 닮았다고 하더라. 서연은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그리움과 동시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세 여인은 각자의 상처를 인정하며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말순은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고 은영은 진실을 숨겼던 것에 대한 자책감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자신의 뿌리를 찾으며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꼭 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구나. 사랑으로도 이어질 수 있구나. 말순의 김밥집은 이제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니라 세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하루를 따뜻하게 밝혀주었길 바랍니다. 공짜인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주시는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